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결혼 5년차 여자이고 현재 저는 아이가 없는 딩크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불임 판정을 받은 남편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불임인 줄을 남편 스스로도 모른 채 저랑 결혼을 했던 것이어서 따로 문제를 삼으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남편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차라리 단둘이 이러고 평생 살아도 나쁠 것이 없겠다 싶어서 자연스레 딩크를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둘 다 직장이 있어서 하루 1년이 거의 쳇바퀴 마냥 똑같이 흘러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이가 조금씩 차기 시작하니 20대 때보다 체력이 좀 떨어져서 이제는 더 열심히 나가서 노는 것도 잘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냥 퇴근하면 집에 와서 남편이랑 맥주 한잔을 하거나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걸로 인생의 낙을 즐기고 사는 중입니다. 저나 남편이나 천만다행히도 다른 걱정이라고 할 것이 없어서 지금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께서 돈 1억을 대주셨고 시댁에서는 5천만 원, 그리고 저희 부부 두 사람이 합친 돈 1억에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는 집 한 채를 장만했었어요. 그 덕에 결혼하고서 직장만 한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고 저희도 양가 부모님의 도움이 분명 컸다는 것을 잘 안다는 이유로 참 잘해드리려 노력을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따지고 보면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시부모님보다 2배에 가까운 돈을 더 보태주셨는지라 더 신경을 쓰면서 챙겨드려 했는데 그냥 누가 더 좋고 말고 따질 것이 없이 모두에게 늘 살가운 자식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부모님께만 이쁨을 받고 산다면 섭섭할 것이 없다면서 늘 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려 하셨고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좀 다른 입장이셨습니다. 결혼할 적에 돈 5천만 원을 그 큰 돈을 빌려줬는데 어째 고맙다는 말이나 고마운 표시를 하지 않냐면서 돈에 관한 생색을 얼마나 징하도록 내셨는지 몰라요. 바로 옆에 있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딱 봐도 비교가 되는 것이 안타까웠을 정도로 돈에 대해서는 구질구질하게 구시더라고요. 그러니 제 남편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많이 창피하고 또 고개를 들지 못할 적이 많았죠. 저희 집이 마포구에 위치해 있는데 시댁은 서울 노원구입니다. 같은 6호선만 타고 가면 편리하게 갈 수는 있지만 이게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잡아먹는 먼 거리였어요. 그러니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는 평일에는 시댁에 한번 찾아가는 것이 너무 큰 무리였고요. 그렇게 시댁에 가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밤 11시가 넘을 거란 걸 잘 알았는지라 웬만하면 시댁은 주말에 일찍 찾아가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부르지 않으신다면 굳이 찾아갈 이유도 없었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 돈이 내 노후자금인데 라는 소리를 하면서 허구한 날 옆에 계신 시아버지를 보채고 또 저희 부부를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노후자금으로 지금 서울에서 금값으로 불리우는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에 도움을 줬더니만 며느리가 연락도 잘 안 하고 매일 찾아와 인사도 안 한다면서 저를 나무라셨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마치 조선시대의 문안인사를 드리던 그 천박한 문화를 바라는 것 마냥 말입니다. 처음엔 이런 소리가 당연히 자식들을 향한 어머님의 섭섭함에서 비롯된 것인 줄 알고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잘 일어나셨죠? 어머님, 진지는 잘 잡수셨어요? 라고 하면서 실제 문안인사와 비슷한 깍듯한 전화를 해서는 시어머니께 안부를 여쭙습니다. 본인이 받고 싶다고 옆에서 자꾸 티를 내며 나무라시니 저도 밉보이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어머니께는 영 성인 차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열불이 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를 하지 말고 직접 찾아오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전화로 듣고 싶어서 옆에서 잔소리를 한 게 아닌데 자꾸만 전화만 하면서 안부 인사를 때우려고 한다며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속에선 답답하고 억울해 죽겠는데도 시어머니 눈치가 하도 보여서 시댁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쯤 남편이 불임 판정을 받고서는 양가 부모님께 딩크 부부를 선언하고 있었을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혹여나 자기 아들 문제로 충격을 받으실까 싶어서 비위를 미리 잘 맞춰드리려는 목적으로 아무 말 않고 시댁을 찾았어요.
퇴근하고 구태여 시댁에 가서는 제 입에는 맛도 없는 밥을 맛있다고 잔뜩 얻어먹고서는 어머님 옆에서 과일 차려드리고 찬물 내어다 드리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가끔 남편이 야근을 한다고 시댁에 못 간다 할 때에는 저 혼자서라도 시댁에 씩씩하게 찾아가서는 옆에서 아부를 떨다 왔어요. 처음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건 줄 알았어서 속도 없이 그랬던 건데, 딩크 부부를 선언하고 나서야 딱 현타가 찾아왔습니다. 자식을 안 낳는다고 하니 저를 사람도 아닌 취급을 하며 멀리 하시길래, 그때 딱 나는 애초에 시어머니로부터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알아차렸죠. 애초에 나는 무슨 행동과 말을 하고 살더라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밉상이고 남 같은 존재인데, 내가 너무 잘 보이려는 마음에 시어머니 옆에서 배알도 없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자주 하던 연락을 덜 하게 되었고, 시댁에 가는 수고로움은 아예 멀리하려고 했죠. 처음엔 딩크족이란 말도 처음 들어본다며 어떻게 니들은 몸 관리를 그따위로 해서는 아이를 못 갖느냐면서 저까지 싸잡아서는 애를 못 낳는 것에 대한 탓을 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아예 저만 바라보면서 불임에 관한 혼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남편이 불임이니까 애를 못 낳게 된 건데 이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왜 나한테 탓을 하시나 싶어서 저도 순간 열이 받았는데, 자기 아들이 불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저러시는 걸지도 모른다 생각하며 어머님의 말들을 하나하나 다 참고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저도 어머님이 점점 지치기 시작했고, 그러다 그냥 멀리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해보게 된 것이었죠. 반면 그쯤 저희 집에서는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막 불임에 대해 시부모님께 고백을 했을 때 저희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오셨어요. 제게는 형님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하고 동갑내기였고 일하는 직종도 비슷했던 형님은 처음부터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그래도 저보단 윗사람이니까 어떻게 호칭을 정리할까 하다가 맞존대를 하며 서로를 부르기도 했죠. 처음 만나서부터 얼마 안 있고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서로를 잘 볼 수가 없었기에 막 친해질 기회까지는 잘 없었지만 간간히 대화를 나눌 때의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겪어보면 볼수록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처음 형님이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형님께 반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집으로 인사를 오셨던 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도 부르시는 바람에 평일 저녁에 집을 찾아갔어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꼼짝없이 집에서 형님 얼굴만 잠시 보고서는 다시 집으로 1시간 넘게 걸려 가야 하는 꼴이었죠. 허겁지겁 달려가서는 숨이 찬 채로 시댁에 도착을 하니 어머니께서는 제 꼴을 보고는 넌 애도 안 낳는 애가 꼴이 그게 뭐니? 누가 보면 애 셋은 낳은 아줌마인 줄 알겠다. 라면서 딱 이 쓴소리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서 독하게 뱉어내시더라고요. 땀 흘리고 머리 휘날리고 있는 제 꼴이 너무 못생기고 못났다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처음 형님을 뵙는 자리였고 오랜만에 아주버님도 뵙는 자리였는데 낯선 이들 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려 부끄러워 죽겠었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실에 모인 가족들 옆에 쭈구리 마냥 앉아서는 숨을 좀 고르려고 하는데 손님으로 시댁에 처음 인사를 오신 형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아주버님께 외치더라고요. 물 한 잔 드려야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가만히 남일 보듯 있었던 아주버님도 그래야지! 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물 한 잔 들어갔고 그 순간 형님이 아주버님 들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숨이 차신 것 같은데 얼음물이 낫겠죠?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아주버님도 거의 반자동적으로 냉동실 문을 열어서는 얼음 조각을 꺼내 담아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물 한 잔 시원하게 얻어먹으면서 속을 차릴 수가 있었고 물을 따라 졸래졸래 오는 아주버님의 모습을 보는 시어머니의 속은 뒤집어졌죠. 결국 시어머니는 뒤틀린 속을 주체할 수 없으셨는지 너는 네 와이프 될 사람이라고 물 한 잔도 아주 깍듯하게 따라 나온다. 라면서 살짝 형님과 아주버님을 둘 다 비꼬았는데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손님인데 물이 어딨는지 몰라서요.
보니까 회사 끝나고 급하게 저 하나 때문에 달려오신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것도 염치가 아닌 것 같고요.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시어머니께 하니 시어머니도 순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는 뭘 염치가 아닐 것까지야. 라며 괜히 혼잣말을 하곤 멋쓰게 하셨습니다. 저는 속에서 사이다를 마신 것 마냥 아주 뻥 뚫리는 시원한 경험을 했고요. 괜히 맞은편에 있는 형님을 보면서 웃음을 짓게 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서 말입니다. 이런 제 표정의 형님은 오히려 콜레가 진동을 해서는 제게 따라 살짝 웃음을 지어 보이시다가 내내 시어머니 앞에서 콜레 진동한 채로 말씀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형님의 콜레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해서는 시어머니께 맞서주는 저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었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불임 얘기를 달고 사시면서 제 자존심을 너무 건드리려고 하시는 바람에 시댁과는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연락을 하지 않으려 하고 살던 중이었는데 작년 추석에 어머님이 언제 제사를 지내러 올 거냐며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먼저 전화를 걸어서 말이죠. 그 말에 어찌해야 하나 대답을 못한 채로 망설이고 있다가 결국 빨간 날에 찾아뵙겠다는 연락을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코로나로 명절을 안 지내는 게 맞는 거였는데도 강압적으로 언제 올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제가 심장이 쫄려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대답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20분도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이 오셨어요. 야, 니네 형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싫다고 하고는 무조건 제사 지내러 와야 한다. 알았지? 너 명절에 안 오기만 해봐. 확. 너만 믿는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무슨 일에서인지 저를 믿는단 말을 하면서 자기 편이 되어달라는 듯 겁박을 하는 다급한 어머님의 목소리가 의아하던 중 정말로 형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안부를 물으며 짧은 문자로만 소식을 주고받아왔던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방금 어머님이랑 통화했죠? 제가 이번 명절에 당연히 시댁에 안 가는 게 도리인 거라며 몇 마디 따끔히 해드렸더니 찍소리도 못하다가 동서한테 말을 해보겠다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셨어요. 또 한바탕 뭐라고 하셨죠? 미안해요. 라고 말이죠. 이제 보니 형님은 코로나 때문에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말을 당당히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만만한 저를 꼬드겨서 형님도 오게 하려고 황급히 저한테 전화를 걸으셨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얼마나 형님이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코로나로 명절에는 이동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거라면서 형님의 말을 치켜세워 드렸고 나도 안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형님이 먼저 나서서는 요목조목 다 따져준 바람에 저는 그냥 형님을 따라서 안 가겠다고 말만 하면 되었고 형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신 건지 어머님은 알았어. 나는 짜증과 함께 더 말을 나누기 싫다며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셨어요. 그 덕에 저는 작년 추석을 쉬었고 올 설날도 쉬면서 명절을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에게 뜬금없이 불똥이 튀는 꼴이 되었어요. 명절이 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생신 때에도 시어머니가 가족들끼리 한번 모이자면서 6명이나 되는 인원을 자기 집에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통보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설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렇게라도 안 모이면 자기가 자식 놓고 사는 보람이 없다며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께 먼저 전화를 돌리셨더라고요. 아들들 마음을 먼저 사로잡으려는 속셈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속셈은 정말 3일 전화로 끝이 났습니다. 생신상을 차리고 싶으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게 당신 아들만 부르던가 우리 부부만 초대를 해서는 5인 이상의 집합금지 룰을 지켜달라고 형님이 바로 전화를 걸어 딴지를 걸으셨고요. 급기야 자신은 직장을 다녀서 코로나에 걸리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라면서 생일잔치를 극구 거부한 바람에 아주버님이 형님을 따라 거절하시고 결국 저희 남편의 저까지 줄줄이 이를 핑계로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께 자식도 없는 게 꼭 바쁜 티를 내면서 산다. 꼴값이다 정말. 이라는 악담도 전해 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뵈러 가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으니까요.
가면 면전에서 이런 말보다 더한 말을 들으며 살아야 했을 터인데 형님이 차단을 제대로 해주신 덕분에 약간 욕만 먹고 말면 그만이었죠. 시어머니도 점점 형님이 저보다 더한 성격을 가진 강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중이셨던 건지 슬슬 며느리한테 사소한 전화 한번 하는 것도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고요. 뭔가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는 중이어서 저로서는 그 자체가 다 기뻤습니다. 그러다 이번 달 추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 형님이 또다시 총대를 메고 나서주셨습니다. 아주 작정을 하고 덤벼든 시어머니께 제대로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번 추석에는 반드시 두 며느리를 시댁에 불러와 제사상을 차리게 하겠다면서 시어머니가 한 달 전부터 내내 이날만을 벼르고 계셨어요. 벌써 2번이나 조상님 제사상을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 없이 지내게 되었다며 이게 세상에 가당키나 하는 말이냐면서 한 달 전부터 만만한 저를 붙잡고서는 얼마나 형님 욕에 제 욕을 대놓고 하면서 집에 오란 소리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전하지 않고서 그냥 혼자 삭히며 무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번 주부터는 조금씩 시어머니가 제게 계속해서 저와 형님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 하더라고요. 네 형님 독하다 독해. 그런 여자 옆에 있으면 너도 나중에 딱 그 짝이 되는 거야. 독해서 옆에 재수가 온 붙어서는 인생이 꼬이는 거라고. 조상한테 제사를 잘 지내야 복이 계속 들어오고 인생이 잘 풀리는 건데 딱 네 형님 같은 사람은 인생 꼬이기 딱 좋은 팔자인 거야. 절대로 넌 그런 사람 옆에 들러붙으면 안 된다. 닮지도 말고 연락도 잘 하지 말고 이번 추석 때 나랑 얘기를 더 해보자. 라면서 말이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형님이 더 좋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리기만 했는데 시어머니는 지치지도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꼭 시댁에 오라는 말씀도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당연히 시댁에 가기 싫었고 그래서 일핑계를 대면서 이번에도 못 갈 수 있다는 말을 조금씩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본인 백신을 맞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아주버님이 백신을 맞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괜찮으니 시댁에 오란 말을 더욱 강하게 뱉어내셨죠. 형님 욕에 시댁 오란 소리에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죄다 듣기 싫은 말이어서 혼자 괴로워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형님이 전화를 해오셨어요. 동서, 어머님이랑 요새 통화했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형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글쎄 제가 모르는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시댁에 오라며 전화를 해서는 형님 뒷담화를 엄청 해오셨던 시어머니께서 정작 형님한테도 전화를 걸어서는 시댁에 오란 소리와 함께 제 뒷담화를 신랄하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급기야 시댁에 오란 소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불임인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자꾸 퇴근길마다 전화를 걸어와서 늘 무시를 할 수 없는지라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참 너무하시더라고. 동선에 불임 언급하면서 우리 집이라도 빨리 애를 가지라고 옆에서 눈치를 주시는데 이게 추석에 시댁에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우리도 동선애처럼 아이를 못 갖게 된다고 하시는데 난 이런 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거든. 동선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면서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서 최대한 제 욕은 다 밝히지 않은 채 말씀을 해주시는 형님의 말에 저도 열불이 터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기분이 나빠서라도 가지 않겠다고 밝혔고 그러자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맡겨요. 시어머니 말하신 거 다 있고 누막는 할망구가 뒷거리말이니 당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형님이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무슨 전쟁터에 나가는 나라 지키는 영웅 마냥 아주 감동적인 말을 저한테 해주고는 씩씩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렇게 1시간 정도를 내내 형님 연락만 기다렸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시어머니께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 싶어서 혼자 궁금해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반갑지 않은 시어머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막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까지 듣고 살아야 한다니.
니네 형님 정말 미친년 아니니? 제사에 오라는 게 뭐가 잘못되어서는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말겠다 하는 거니? 나한테서 막 법조문 어쩌고 읽고서 위자료를 얼마 내야 한다고 겁박을 하는데 나 진짜 살다 시어머니를 겁박하는 년은 또 처음 본다. 내 친구들 중에서도 아무도 이런 취급받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다니. 라고 말이죠. 세상에, 형님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시어머니께 바로 뒷담화를 깐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걸고 넘어지셨더라고요. 그것도 자신의 뒷담화가 아니라 동서인 저를 부리민 여자라고 욕하고 비하한 것에 대해 녹음을 해놨으니 이걸로 동서한테 직접 명예훼손 고소를 하라고 자신이 금전적인 도움까지 다 줄 거라고 며느리한테 그런 욕을 하고서도 무사할 줄 아냐면서 막 벌금 타령을 했다고 해요. 자신의 뒷담화도 저에게 했다는 것을 저를 통해 직접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말은 쏙 빼놓은 채로 혹시 동서한테 제 뒷담화도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동서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더 겁박했다고 하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졸지에 여기저기 뒷담화를 까고 다니는 치졸한 시어머니가 되어버리셨고 급기야 그런 자신에게 위자료를 물게 하겠다고 고소 얘기를 하니 너무 황당하고 무서우시다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다고 해요. 그마저도 형님이 질릴 만큼 전화를 다시 해대시는 바람에 거의 둘이서 1시간 가까이 그렇게 잠수를 타다가 통화를 하다가 또다시 잠수를 타다가 하면서 고소 문제로 말싸움을 하셨고 결국 시어머니가 두 손 두 발을 들고서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항복을 한 것이었죠. 그 와중에 며느리들한테 싹 다 무시를 받을 수는 없다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또다시 형님 뒷담화를 하면서 저만큼이라도 명절에 시댁에 오게 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만큼은 어떻게든 시댁에 와서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을 돕게 하고 노동을 시키라는 속셈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당연히 형님의 편에 완전히 서서는 시어머니께 똑같이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거기 왜 가요? 어머님, 설마 내 뒷담화를 형님께 안 하셨을 리는 없을 텐데 혹시 내 뒷담화도 깐 거 아니에요? 형님께 지금 전화해볼까요? 형님이 고소한다고 하셨다고요? 저도 형님한테서 그 녹음본 들어보고 생각 좀 해볼게요. 만약 또 어머님 아들이 부림인 걸 가지고서 저를 언급하며 저를 욕보이셨으면 저 어머니 반드시 고소합니다. 형님 말씀대로 위자료 물게 만들어 볼 테니 각오 단단히 하고 계세요. 라면서 2차로 시어머니를 겁박해 버렸습니다. 형님으로부터 이미 제 뒷담화를 깠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저도 저희 형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 말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다는 식으로 모른 채 했어요. 그리고는 같이 고소 얘기를 하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주 잘근잘근 씹어드렸죠. 고소당할까 무서워서 이번 추석을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보내실런지 그걸 노리면서 시어머니께 내가 직접 형님께 들어보고서 고소를 진행할지 말지 결정할 테니 지금 사과할 거는 사과하세요 미리 라며 겁박을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처음엔 그런 적 없다고 바득바득 우기기만 하다가 아니 내가 잠시 감정이 격해져서는 조금 분이 넘치는 소리를 했는데 네가 그 말을 듣기 싫어할라나? 라면서 저 자세로 나오셔서는 사과 아닌 변명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구질구질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어머님도 스스로 그걸 눈치챈 것인지 목소리는 아주 개미새끼 마냥 쪼그라들어서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미안하다며 끝내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오해하지 말라는 밑밥을 미리 깔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더 찝찝하라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생각해 보겠다는 말만 하고서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추석이 코앞에 와서도 또 추석이 되어서도 절대로 어머니께 전화를 하지도 않고 겸사겸사 시댁에 찾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며느리 둘이서 시어머니께 삐뚤어져서는 그냥 시댁을 가지 않을 것이고요. 다음 명절이 와서도 제대로 된 사과를 저와 형님 앞에서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찾아가 제사를 지내는 무상노동력은 제공하지 않으려고 해요. 만약 저 혼자였으면 시어머니께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시댁에 찾아갔을 터인데 든든하고 시원시원한 형님이 계신 덕분에
저도 명절에 시간을 벌게 되었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시어머니의 간을 쪼그라들게 만들어준 우리 형님께 꼭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쭉 저 괴롭히며 자존감 뭉개뜨리는 맛으로 사셨을 우리 시어머니. 이번 명절은 고소 걱정하며 얼마나 괴롭게 명절을 맞이하실지 안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의 한 도심 지역에 살고 있는 35세 여자입니다. 3년 중 장녀로 두 여동생의 하늘 같은 큰언니이기도 하고요. 결혼 3년 차에 현재 태어난 9개월 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며 열심히 육아교육을 받고 사는 중이고, 아이가 잘 따라와줘서 아이 하나 바라보며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놀던 사람도 아니었고 꾸준히 일을 하다가 계획에 없는 임신을 해버린 것이어서 초반에 방황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애를 낳을지 말지부터 고민을 했었을 정도이니 저 개인적으로 임신 초반에 꽤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아이 생각을 뒤로하고 있었던 남편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 제 여동생들이 없었더라면 저희 부부는 아이를 지워버리겠다는 극단적인 결심을 벌써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의 아이로부터 얻고 있는 이 행복을 느껴보지도 못했겠죠. 제 여동생들은 둘 다 의료계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간호사이고 막내는 물리치료사예요. 아무래도 아픈 사람들을 많이 보고 또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제가 애를 낳을지 말지에 대해 힘들어하며 생각하는 동안에 제 옆에 맴돌면서 참 많은 부분에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줬어요. 남편조차 저를 제대로 위로하지 못한 채 스스로 힘들다면서 저를 밀어내기만 했던 때였습니다. 제 여동생들은 지들이 번갈아 가면서 큰언니 곁에서 위로를 해주겠다며 찾아와 맛집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걸 해다 먹이기도 하고 또 좋은 곳으로 바람 쐬자고 데리러 가주기도 하는 등 참 든든한 친구가 되어줬었죠. 아이에 대한 고민 상담도 열심히 받아주고 또 지들 주변에 있는 임산부들이나 출산한 지인들한테 여러 조언까지 직접 구해서는 저한테 전해주기도 하는 등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 미안할 정도로 저를 향해 신경을 써주고 또 태어날 조카를 기다린다며 설레어 해준 덕분에 제가 조금씩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 있었죠. 동생들 덕분에 애를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만큼 동생들의 존재가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어릴 적에는 제가 큰언니라는 이유만으로 어린 동생들한테 강압적으로 군 적도 많았고 또 언니만 아니었음 한 대 얻어맞을 뻔한 뻘짓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못난 언니를 가족이라며 끝까지 옆에서 지켜내주려 하는 동생들을 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하기도 했죠. 내가 동생들만큼은 정말 잘 뒀다는 생각에 행복하기도 하고 이런 동생들을 낳아준 부모님께도 참 감사했습니다. 자매란 것이 원래 더 크고 나서야 진정한 친구, 아니 평생 친구가 된다고 하더니만 저희 세자매들도 지지고 볶고 싸우며 크다가 성인이 되어서야 딱 그런 꼴이었죠. 특히 그 중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제 둘째 여동생은 제가 미안한 게 참 많았어요. 막내는 막내 여동생이라며 제가 나름 예뻐라 했었는데 둘째 여동생은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또 워낙 공부를 잘했던 애다 보니 제가 시샘도 많이 했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둘째 여동생을 보는 저의 시선이 늘 삐뚤어져 있었고 그래서 싸움도 자주 걸고 또 미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여동생은 저한테 제대로 된 화를 한번 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성격이 너무 순해서는 매번 제가 시키거나 부탁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는 편이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자기 것을 먼저 베풀기만 하던 아이였죠. 너무 착하고 또 순백의 아이였는지라 제가 유독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했고 늘 동생만큼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저랑 나이차가 얼마 안 나지만 지금까지 싱글로 살고 있는 여동생이 그냥 이대로 결혼하지 말고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 시집살이라는 게 절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순둥이 같은 내 둘째 여동생만큼은 절대로 이 개 같은 일들을 당하며 살지 않길 바랬죠. 제가 육아휴직을 하고 난 후 동생이 제 아이를 돌봐준다며 자기 쉬는 날이면 꼭 저희 집을 찾아와서는 제 육아를 거들어주며 말동무가 되어주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시댁 얘기를 하면서 결혼이 얼마나 여자의 희생을 강요하는지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나열하곤 했답니다. 동생만큼은 저같이 힘들게 살질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저희 시댁은 시어머니께서 참 유별나고도 못되셨습니다. 얼마나 못되셨냐면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아는 분이셨어요. 본인도 딸이 있으면서 절대적으로 아들만 잘나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사는 분이셨죠. 어머니와 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래도 가정이 있는 독립한 자식으로 인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절대로 아들이 자기 손에서 독립하는 꼴을 보지 않으려 하는 분이셨습니다. 결혼했을 때에도 시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들려서 인사를 하게 하셨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가기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거나 일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시댁에 안 가려고 하는 날에는 급기야 저희 집으로 시어머니가 직접 출두를 하셨어요. 암행어사 출두를 하듯이 저희 집으로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는 얼마나 제 살림을 헤집고 따져가며 검사하셨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이 없는 날에는 우리 아들이 이것만 먹고 살 수 있겠니? 라면서 자기 아들 밥 굶을 걱정부터 하셨고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많이 채워져 있는 날에는 우리 아들 월급이 먹는 걸로 다 빠져나가겠구나 라고 하면서 돈 허투루 쓰지 말라는 말로 혼을 내셨죠. 저도 맞벌이로 일하고 있었는데 무슨 돈 나갈 것만 보이면 자기 아들 월급에서만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아껴 쓰라 하셨습니다. 너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또 흉을 보시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를 모를 정도였어요. 그냥 며느리가 싫어서 늘 쓴소리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결혼 초엔 제가 너무 순진했었어요. 나중에 아이를 낳고서도 이런 시어머니의 사사건건 잔소리는 계속 되었습니다. 애를 낳아 몸이 힘들어 육아휴직을 냈더니만 며느리 건강을 생각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아들이 혼자 외벌이로 일을 하면서 감당해야 할 경제적인 책임이 너무 크지 않냐 말까지 하시면서 도로 복직을 하라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사정은 강압이 절반 이상 정도 섞여있던 무시무시한 사정이었고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동안은 애까지 안 보여주며 시어머니를 피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더 이상 제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프기 시작하시며 시어머니가 육아휴직을 한 저를 더욱 많이 그리고 자주 찾기 시작하셨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곁에 꼭 달라붙어서는 최근까지 시집살이를 시키셨던 이 구역의 대표주자셨어요. 시할머니가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며 오만 집안일을 다 시켜먹고 그 나이가 되도록 부려먹으니 저희 어머님도 며느리인 저한테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시집살이가 되물림 된 것이었죠. 시댁에 가면 시할머니가 늘 집안의 안방을 차지하고 계셨고 60대인 시어머니는 8순이 넘으신 시할머니 시중을 드는 걸 제가 꼭 목격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속이 뒤틀린 건지 가만히 있던 저한테 야, 너 일로 좀 와봐 라고 불러서는 자기가 할 일을 저한테 대신 시키기도 하고 자기가 할 일을 저한테 나눠가면서 꼭 하나씩 더 시키려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어머님 쉰기를 거스르기 싫어서 시키는 대로 따박따박 일을 했고요.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시할머니께서 저를 너무나 예쁘러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님 눈에는 제가 워낙 어렸기 때문에 저를 그냥 아무것도 시킬 수 없는 어린애 마냥 보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뭘 시키려 하면 시할머니께서 나서서는 그냥 네가 가져다 주면 되는 걸 굳이 저 멀리 앉아있는 애를 불러다가 시키고 싶냐? 라고 하면서 쓴소리를 해주기도 하셨고 밥을 먹다가도 시어머니가 보란듯이 저한테 가족들 찬물을 한 잔씩 대령하라고 시키면 찬물 먹다 체할 일 있냐? 멀쩡히 밥 먹다 말고 뭔 찬물 타령이야?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멋쩍게 만들어주기도 하셨어요.
그런 사소한 시할머니의 커버 덕분에 제가 그나마 시어머니께 받는 시집살이에 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곤 했습니다. 2달 전쯤부터 시할머니가 급격하게 아프셨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시라 수시로 아픈 구석이 있었는데 이번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기력이 없는 건 다반사였고 스스로 움직이거나 일어나지도 못하셔서 시어머니를 옆에 꼭 끼고서는 화장실에 가야만 하는 처지셨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혼자서 어떻게든 해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이런 간병을 할 수 없다며 저를 엄청 찾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그냥 사정도 설명을 하지 않고는 당장 우리 집에 좀 와. 시할머니가 아프시다. 라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린애를 들쳐업고서는 시댁까지 찾아갔죠. 저 또한 애 낳고서 산후통에 당뇨까지 더해져서 몸고생이 정말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육아휴직까지 내고선 제 몸을 요양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는 제 사정을 뻔히 알면서 저한테 시할머니 간병까지 시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건 또 아니셨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제가 돌봐야 해서 저는 시할머니 옆에서 밥도 먹여드리고 화장실 따라가고 또 어쩔 땐 몸 마사지까지 해드리다가 저희 애가 울면 쪼르르 달려가서 저희 애를 직접 또 돌봐야 했어요. 애 모유도 먹이고 애 기저귀도 갈고 또 애가 울면 한참 안고 있다가 시할머니 시중 들라고 시어머니가 재촉을 하면 제가 아이를 직접 들쳐업고서는 시할머니께로 달려갔어요. 사람이 거의 밤 미칠 지경까지 바빠서 정신이 없었죠. 이럴 거면 좀 애를 돌보는 것이라도 도와주시면 좋으란만. 그런 배려를 저희 시어머니께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저 보란듯이 시할머니도 방치하고 저희 애까지 방치를 하는 바람에 결국 저도 사람인지라 폭발을 하고 말았어요. 이런 식의 일방적인 노동은 제 몸을 더 망가뜨리고 힘들게 할 뿐이라면서 시어머니의 부름에 보란듯이 시댁을 찾지 않았고요. 일방적으로 전화도 묵살을 했어요. 제가 몸살이 났으니 전화 좀 그만하라고 대놓고 슬쩍 짜증을 부리기도 했고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이간질을 해서는 제가 시할머니를 방치하려 한다고 욕을 한 날에는 내가 애 키우고 내 몸 챙기느라 집에서도 죽을 것 같은데 니네 할머니까지 돌보러 시댁에 출근하다시피 가야 속 편하냐? 넌 내가 네 새끼 돌보느라 죽겠는 건 안 보이냐? 라면서 남편이랑도 한바탕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도 그제서야 자신이 조금은 너무했다 생각을 하는 건지 삐죽 튀어나온 입을 다물었고 저는 저대로 더 화나게 하지 말라며 씩씩거린 채로 며칠 더 삐져 있었죠. 그렇게라도 해야 시어머니로부터 대놓고 잠수를 더 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쯤 되면 시어머니가 막 시댁에 오라고 닥달을 하고 무슨 년 어떤 년 하면서 욕까지 섞어서는 저를 부려먹으려고 찾으셔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연락이 너무 뜸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를 더 이상 무섭게 여기지 못하셔서 함부로 찾지를 못하시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러니 저도 괜히 마음이 편해져서는 그냥 제 육아나 열심히 했죠. 하지만 그 시기 비슷할 때에 제 둘째 여동생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저희 집으로 와서 제 아이랑 잘도 놀아주며 저랑 수다를 떠는 걸 힐링으로 삼더니만 언젠가부터는 저희 집으로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동생 주겠다고 과일도 사놓고 고기도 사놓고 하면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고 하다못해 몸이 아프단 소리까지 하니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요즘 의료진들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고생이 많다고 하던데 요즘 병원 일이 부쩍 힘들어진 것인가 싶기도 해서 동생의 안위가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죠. 그러던 중 동생이랑 연락을 하려고 하면 동생은 제 전화를 받지를 않았고요. 그러니 저도 제 친정 식구들을 통해서 둘째 소식을 전해들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덜컥 제 둘째 여동생이 뭐라고 다니길래 그리 몸이 힘들고 제 전화를 피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우연찮은 일로 말이죠. 남편이 집에 와서 아이를 보면서 쉬던 도중에 제가 남편한테 슬쩍 물었어요.
요새 어머님은 조용하시네? 할머니 몸이 많이 쾌차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말해줘. 그러자 남편은 아이도 보고 TV도 보다가 무의식 중에 제 말에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제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여동생 덕분에 라고 한 겁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나를 안 찾아서 다행이라는 걸 은연중에 말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남편의 입에서 뜬금없이 제 여동생 이름이 흘러나오니 제 심장이 철커덩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아이 옷 빨래를 한 걸 개비고 있었는데 진짜 벙쪄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당신 뭐라고 했어? 내 동생? 라며 반문하는 제 말에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한 말을 눈치채고는 응? 이라면서 못 들은 척을 하는데 그 순간 제가 개비던 옷을 남편의 얼굴을 향해 세차게 던져버렸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고. 니네 집 달려가 난리 피기 전에 똑바로 말 안 해? 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얼굴이 시퍼래져서는 얼떨결에 말을 하는 남편.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간 제 여동생이 휴문날 저희 집에 와서 제 애랑 같이 놀아줄 때에 무작정 무단으로 저희 집에 찾아온 시어머니랑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동생은 워낙 싹싹한 성격이었다 보니 아무리 제가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 시댁 식구였던 시어머니를 깍듯하게 대했고요. 시어머니도 그때마다 아유 간호사라서 그런지 성격이 참 야무지고 싹싹하네 라면서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씨 제가 모르는 사이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한테 제 여동생 전화번호를 물어보셔서는 감히 제 여동생을 시할머니 병간호로 하는데 보조로 불러드렸다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집에 좀 와달라고 하는 제 시어머니 연락에 여동생은 거절하지 못했고 그렇게 불려가서는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제 시할머니 병간호를 했었더래요. 시어머니가 저를 찾는 연락이 없었던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아닌 제 여동생이 저희 시할머니 병간호를 혼자 했던 겁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인 제 여동생이 말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겠다는 듯이 안절부절을 못했어요. 울지도 않은 애를 갑자기 업어대면서 울지 말라고 얘를 막 달래더라고요. 애 핑계를 대면서 저의 시선을 돌리겠다는 뻔한 짓거리였다는 것을 저는 바로 눈치챘고 그 자리에서 남편 뒷덜미를 잡고 있었던 일 그대로를 말하라고 안 그럼 너 죽고 나 죽고 니네 엄마도 다 죽을 거라며 정말 눈깔이 뒤집혀져서는 얼마나 윽박을 질렀는지 모릅니다. 제가 또 한 번 빡 돌면 장녀라서 동생들한테 지랄 떨며 살았던 것만큼이나 어마무시하게 성과를 부리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을 붙들어 매고 막 소리를 지르니 애가 그제서야 엄마 무섭다면서 막 울어보채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에는 불쌍한 내 동생이 나 대신 시어머니께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열불이 터져서는 도무지 성질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한 대 칠 기세로 눈을 부라리며 닥달을 하니 남편도 겨우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냥 너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면서 처제를 부르겠다고 번호를 물어보더라고. 간호사이고 하니까 평소에 하는 일이니까 우리 할머니도 잘 챙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 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여동생한테 전화를 걸었고 여동생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언니네 시어머니 진짜 독하더라. 내가 아무리 간호사여도 그렇지 어떻게 내 인력을 그냥 꽁으로 쓰려고 하시냐. 막 빨래도 시키고 시할머니 배변도 닦으라 하시고 목욕도 시키게 하시고 나 진짜 몸살 제대로 왔어. 근데 또 언니네 시어머니니까 함부로 말도 못하겠고. 근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 난 괜찮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겨. 언니가 알게 된 이상 나도 이젠 언니 핑계로 안 가던가 해야지. 라고 말입니다. 이 답답한 애가 제 시어머니란 이유로 쓴소리 한 번을 못한 채 그냥 시키는 대로 당하면서 온갖 노동을 다 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는 시할머니 똥 싼 몸을 씻기라고까지는 안 하셨는데 제 여동생은 하도 온순하고 애가 착하다 보니 그냥 마구잡이로 일을 시켰나 보더라고요. 세상에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나 다름없는 제 여동생이 도대체 무슨 죄인가 싶어서 저 정말 죄책감에 분노가 들끓었어요.
시어머니는 어쩔까 싶어서 몇 번이고 집안에서 남편 보란듯이 미친 할망구라며 욕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곧장 집을 나섰어요. 그 저녁에 시댁으로 쳐들어간 겁니다. 남편은 놀라서 애 들쳐업고 뒤늦게야 저를 따라 나왔는데 저는 이미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슝 달려가는 중이었어요. 도착을 하자마자 문 열고 제가 보이니 시어머니는 그간 연락한 적이 없던 제가 뜬금없이 서 있다면서 새삼 놀라하셨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 퇴근하고 집에 오신 시아버지도 계시더라고요. 다들 무슨 일이냐면서 아주 뻔뻔스레 저와 제 아이 안부를 물어보는데 도무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썩소가 나오는 걸 참을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께 제 동생 얘기를 꺼냈어요. 제 여동생 불러다가 할머니 간병을 대신하게 했다면서요? 저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서 말이죠. 왜 그러셨어요? 애가 노는 애도 아니고 이 시국에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인데 왜 내 동생을 멋대로 불러서는 어머님이 해야 할 일을 대신 시켰어요? 노망 드셨어요 벌써?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의 약을 아주 잔뜩 올려놨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저를 따라 슬슬 흥분하기 시작한 시어머니께 당신 시어머니는 당신이 책임지고 살라고 어따 대고 시집도 안 간 내 동생을 불러다가 네 시집살이를 대신 시키고 난리야? 어따 대고 남의 동생한테 똥기저귀를 갈게 하냐고. 그것도 나 몰래. 오늘 그 대가 제대로 한번 맛봐라. 라면서 눈물만 없을 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목에 핏대 올린 채로 시모한테 달려드니 시모는 좀비라도 본 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셨고요. 부엌까지 들어갔다가 시모가 베란다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길래 저는 작은 방 창문 너머로 부엌 베란다로 들어갔고 시모는 시모대로 그걸 피해 또 도망치고 진짜 개판이었어요. 서로 쫓고 쫓기는 짓을 몇 분 동안 그 좁은 집안에서 하다가 시모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더는 못 피하겠다면서 말로 해 말로 하라고 이년아 라며 저를 보며 막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얼굴에다가 제가 침을 퇴 뱉어버렸죠. 감히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소리를 질러 당신 라고 하면서 시모의 얼굴에 몇 번 더 침을 튀겼습니다. 내 동생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사돈처녀 어려운 줄을 모르고 감히 말도 없이 불러다가 도대체 뭘 시킨 거냐면서 내 동생이 몸살나서는 나한테 연락도 못하고 혼자 얼마나 속을 끓였겠냐고 막 닥달을 하니 시모는 시모대로 몰랐다면서 저한테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고 진짜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젊은 처자가 병원에서 쭉 하던 일을 우리 집에서 한 것뿐인데 뭘 이렇게 소란이야 라면서 침을 닦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결국 머리 뚜껑이 폭발을 하고 말았어요. 야! 라는 짤막하지만 강했던 외침과 함께 시모의 어깨방에 제 주먹을 날리는 순간 남편이 집안에 들어왔고요. 그와 동시에 제 아이가 우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어요. 시모는 저한테 얻어맞고서 아프다고 벼랑간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저는 저대로 그런 시모의 머리통 위에다가 침을 한 차례 더 뱉었어요. 아휴 징글징글한 시집살이 진짜 역 같아서 더는 안 보고 살고 싶다고. 겨우 아들 하나 낳아놓고서 어째 평생을 구질구질하게 대접받고 살려 하니. 곱게 늙어라 제발. 라면서 진절머리를 치다가 제 아이를 안고서는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또 택시를 타고 후다닥 왔고요. 집에 와서는 애를 억지로 재워야겠다 싶어서 일단 방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어요. 눈에서는 화딱지가 나서 눈물이 흐르는데 남편은 올 생각을 안 하고 아휴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슴이 후덜덜 거리더라고요. 또 제 여동생은 어찌나 생각할수록 미안하고 불쌍하던지요.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는 시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한바탕 개판을 치고 왔으니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 연락도 안 올 것이고 우리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또 해서 집에 오라 하면 바로 언니한테 일러 바치라면서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미안하다는 사죄도 여러 번 했고요. 그러자 여동생도 저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참 물어보고 걱정을 하다가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내심 안심이 되었고 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어깨빵 하나 세차게 날린 것에 대해 아주 약간의 죄책감이 들랑말랑하던 와중이었는데 여동생 목소리를 들으니 100번 1000번 잘한 짓이란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날 뒤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은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오느라 늦었다고 말하더라고요. 하도 어머니가 억울해하고 우는 바람에 옆에서 그냥 달래주다 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찍소리를 못하고 눈치만 살살 보면서 "처제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데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서 언제 어떻게 똑같이 어깨빵을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잔뜩 쫄아선 제 눈치를 본다는 걸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제가 만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사뭇 조심스러워진 남편이 참 가소롭고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놈을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혈압이 쫙 오르는데 그래도 아이 때문에 결국 참게 되더라고요. 어찌되었던 저는 제 동생과 저를 못살게 군 시어머니를 제대로 조지고 왔으니 일단은 그걸로 만족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더 시어머니나 남편이 저 혹은 제 가족들을 속썩이는 짓을 벌인다면 그땐 인정사정 할 것 없이 더 심한 짓을 해서라도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놔 줄 거예요. 감히 며느리 어려운 줄을 모르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며느리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며느리분들께 조금이나마 자신의 처지가 저보다 낫다는 말을 좀 해드리고자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을 해봤습니다. 살다 저희 집 같은 시댁을 겪는 여자분들을 본 적이 없는지라 저처럼 고생을 한 며느리분들도 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집구석에서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자 하니 사연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저는 이남 일녀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오빠들이랑 부모님의 사랑을 덕지덕지 받고 자랐었어요. 둘째 오빠랑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나는 바람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후부터는 오빠들이 저를 아주 애기 마냥 다뤄줬던 기억밖에 나지를 않고 그런 우애 좋은 저희 남매들 사이를 보면서 친정 부모님께서는 늘 좋아라 하셨습니다. 본인들이 제 또래 친구들의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은 것에 늘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좋은 오빠들과 함께 좋은 가정에서 지내게 해줄 수 있는 저희 부모님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저희 부모님을 보여드리는 것에 단 한 번도 부끄러워 해본 적이 없었고 저희 아버지 말로는 제가 그렇게나 수시로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 그리고 오빠들 틈에 껴서는 같이 놀곤 하곤 했었다고 해요. 그만큼 친정 가족들을 피부치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서는 친구마냥 거침없이 놀고 어울리는 것에 익숙해졌었던 것이었습니다. 허물없이 가까이 하려고 하니 이런 저를 나이가 들어가도록 친정 오빠나 부모님은 늘 애기마냥 보듬어 주려고 하셨고요. 오빠들이 저 대학을 막 입학했을 때 이미 결혼을 다 해버린 바람에 저한테는 새언니들도 둘이나 생겨버렸어요. 가족들 사이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새언니들도 금방 우리 가족들 팀에 들어와 어울릴 수 있었고 그래서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참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 새언니들 나이도 겨우 20대 후반이었는데 겨우 20살이 되어서는 성인 노릇을 하고 있는 저를 불러다 좋은 곳들도 많이 데려가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여주며 정말 친한 언니들 마냥 잘 챙겨줬어요. 그렇다 보니 제게 가족이란 것은 늘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싸운다 하더라도 가족이니까 당연히 대수롭지 않게 빨리 화를 풀고 또 사과를 먼저 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서로 지속해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했고 새로운 가족이 된 새언니들까지도 금방 저희 가족들 틈에 융합이 되어서 잘 지내다 보니 저 또한 제가 결혼을 하면 그런 남자를 데려와서는 저희 친정과 아주 잘 지내기만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내 짝으로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어릴 적부터 했었죠. 누구나 여자들이라면 배우자감은 상상해보곤 하잖아요.
제게 배우작감 1순위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가족들과 진짜 피부치처럼 잘 지내줄 수 있는 그런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29에 만나 결혼을 한 남편 때문에 그 후 저희 친정 분위기는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친정 식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해서 그런 거냐고요? 아니요. 남편이 저희 친정에 조금이라도 가서 얘기를 나누거나 하하호호 하려 하면 귀신같이 찾아내서는 남편을 불러내고 친정에 발도 못 붙이게 하려고 하는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일남일녀 집안의 장남이에요. 방송 계열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은 당시 좋은 대학을 나와서 각광을 받던 엘리트 회사원이었고요. 시댁에서는 아들 잘난 맛에 흠뻑 취해서는 앞뒤 분간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평범한 대학을 나와서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가 저한테 먼저 반해서 고백하고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자 시어머니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기집년이냐면서 저를 매몰차게 거부하셨습니다. 만나 인사를 나누는 것조차 거부를 하려 하신 것이죠. 처음엔 이 사실을 감히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데 이런 취급을 받는 걸 알면 속상해 하실까 싶어서 비밀로 한 채 남편과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죠. 제가 단지 조건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끝까지 반대를 하던 시어머니는 급기야 최후의 조건이라면서 저희 집 재정 상태를 물어보셨어요.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개인 약국을 차린 약사로 일을 하고 계셨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남편의 대학 선배셨거든요. 저희 작은 오빠도 같은 대학을 나왔고 저희 큰 오빠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저희 가족들 중에 남편 대학 선배가 있다는 것과 또 저희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하며 어느 정도 재산을 구비해두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약국 약사로 일을 하신다는 것에서 뿅 반하셔서는 결혼을 허락하더라고요. 본인 체면 때문인지 바로 허락은 안 했지만 갑자기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고 저희 아버지 일이랑 오빠 일에 대해서 부쩍 더 많이 물어보며 서서히 저와의 대화 폭을 넓히셨어요. 그냥 이런 집구석은 결혼하지 말아야 했는데 당시 저는 이미 서른을 코앞에 두고 있었고 또 친정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렸던 남편을 그쪽 집안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차마 말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뒤엉켜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신부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제 시댁 식구가 되어 있었어요. 친정에서는 저희 결혼을 한다고 결혼하던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막내딸 결혼을 한다면서 저희 오빠들의 새언니들까지 발벗고 나서서는 제 결혼을 뒷바라지 해준다며 살림살이도 선물로 챙겨주고 현금 다발도 수두룩하게 주면서 축하를 해줬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실제 남편의 차를 한대 새 걸로 뽑아주기도 하셨고 저는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고는 몇 년 정도를 쉬었는데 쉬면서 제대로 놀라며 아버지가 제 차도 한 대를 뽑아주셨어요. 집은 남편이 자기 힘으로 가능하다며 당시 조그마한 평소의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왔고 저는 그 크기에 단 한 번도 투정을 부린 적이 없이 우리 신혼집이라며 감사해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뭘 따져봐도 좋을 것들 뿐인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또다시 못마땅해 하셨어요. 잘 사는 집이라 생각해서 결혼을 허락했더니만 서가댁에서 신혼집 한 채를 지어오지 않았다면서 저를 향해 불똥이 튀어버린 것이었죠. 남편이 스스로 집 정도는 해올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해서 우리는 그에 걸맞는 차나 살림살이를 준비해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향해 인색한 친정을 뒀다면서 마구 폭언을 하더라고요. 돈 아까워서 자기 아들한테 안 쓴 게 아니냐고 하시면서 제가 받은 제 차를 자기 딸한테 넘기라고까지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쩌나요. 친정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섭고 하늘과도 같았던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틀어질 것이 염려되어 그냥 제 차를 시누이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금방 시어머니 화가 풀리실 줄 알았거든요. 제가 무조건 기기만 하면 시어머니가 언젠가 말 잘 듣는 며느리라면서 저를 예뻐라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딸같게 굴진 못하시더라도 적어도 사람 취급을 해주실 줄 알았죠. 하지만 그때 그 핍박과 미움은 제가 40대가 되어도 그쳐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할 말을 못하고 사는 등신 같은 며느리가 되어서는 이젠 믿었던 남편도 저를 조금은 우습고 쉽게 여기는 것도 같고,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지와 시누이까지 모두가 시어머니를 따라 저를 막대하더군요. 원래도 저를 마냥 귀한 며느리로 여겨주는 건 아니었는데 결혼 생활이 지속되어 갈수록 저를 향한 시댁 사람들의 마음이 보잘것없어졌어요. 명절날이나 생일날, 그리고 단순히 가족 모임을 하더라도 손 써야 할 노동이 있으면 무조건 저를 시키고, 또 돈 나갈 일이 있으면 돈 많은 며느리 덕 좀 보자면서 뜬금없이 제 지갑을 찾고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지켜주려고만 하던 남편도 몇 번 시댁에서 시어머니랑 마찰이 생기고 또 언성이 높아지길 반복하다 보니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면서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참고 살았기 때문에 제 편을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억울함이 많은 제 결혼 생활은 지난 6개월간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제가 암 선고를 받고 난 직후였죠. 작년 코로나로 괴이한 세상을 겪게 되었을 때 저는 유방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빨리 하며 항암 치료를 받으며 어떻게든 암의 크기를 줄여나가고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단계이긴 했지만요.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데 안 슬프고 안 괴로운 사람이 어딨겠나요. 저 또한 겉으로는 친정 부모님께 그리고 제 남편과 아이한테 괜찮다고는 했지만 내가 암이란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괴롭고 또 무서웠습니다. 이러다 10년 안에 합병증이나 제발로 더 큰 수술을 받지는 않을지, 그러다 죽게 되어 내 자식이 결혼하는 모습도 못 보고 죽으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오만 괴로운 생각들로 가득하던 와중에 저는 일단 암수술을 받았어요. 이제 겨우 40대 초반인데 유방 한쪽을 제거했고 수술 후 보조적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했습니다.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고서 한 달 안으로는 대부분 회복이 된다고 하길래 저도 웬만하면 한 달간만 좀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며 몸 생각만 해보기로 했죠. 암 선고의 수술 결정, 그리고 항암 치료의 회복까지 거의 3달간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흐르더라고요. 제 몸이 괴로운 건 물론이고 저를 걱정하는 친정 식구들과 남편, 그리고 아이 생각만으로도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저 암 선고 받았다는 당일날 전화에서는 그게 유전이냐는 소리부터 대뜸 하시더니만 수술받고 항암 시작했을 때까지도 뭐 하나 도와주겠다는 연락 한 번 없으셨거든요. 오히려 암 환자한테는 손이 많이 가고 또 옮길지도 모른다면서 저를 피하셨어요. 유방암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닌데 이게 보기만 해도 옮겨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식함 그 자체셨죠. 그렇게 혼자만의 생각으로 며느리가 아닌 병자 취급을 하면서 멀리하던 중 정말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꺼낸 첫마디가 다가오는 자기 생일 어떻게 할 거냐는 거더라고요. 자기 생일날 생신상에 케이크 말고 요즘 유행한다는 앙금 꽃 케이크 너무 먹고 싶은데 그것 좀 사다가 올려놓으라고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처음엔 이렇게까지 뻔뻔스런 분이셨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왜 어머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려 전화를 하신 건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암 치료를 받는 와중에 꼭 자기 생일을 까먹고 안 챙겨줄까 싶어서 잊지 말라고 확인차 전화를 하신 거였습니다. 참 괴이하고도 망측스럽죠. 이런 사람이 내 시어머니란 사실이 말이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잠시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좌절감이 생기고 많이 피곤했습니다.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치료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옆에서 친정 부모님이 절 보며 너무 힘들어하시는 바람에 제가 참 불효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절 볼 때마다 우는 엄마 아빠를 달래느라 진이 다 빠져있는데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말도 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글쎄, 내 생일상 안 차려놓은 거야? 왜 안 부르나 했더니 그걸 까먹은 거야? 라면서 화를 내며 집을 쑥대밭으로 만드셨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것을 뻔히 아실 텐데 자기 생일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서 혼자 씩씩거리며 제 부엌 안에 들어가 냉장고를 헤집으시고 또 베란다까지 나가서는 케이크 숨겨뒀나 안 뒀나
막 또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남편은 출근 중이라서 당연히 집에 없었고 딱 저 하나뿐이었는데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머니, 저 항암 치료 받고 왔습니다. 지금 암 치료 중이잖아요. 라면서 너무한 게 아니냐면서 거의 하소연을 하듯이 울먹이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자 저희 어머님 참 냉정하고도 피도 없는 사람이더군요. 제게 딱 그러시더라고요. 알아, 이 더러운 거사. 어디서 더러운 질병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네 친정에서 그딴 더러운 병을 가지고 와놓고 뭘 저랬다고 떵떵거리며 말을 하니. 당장 네 친정 가서 항암인지 뭔 치료도 받아라. 내 아들을 이렇게 더러운 네 옆에 놓아두고선 나도 도저히 속이 불편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 에라이 더러운 년. 라고 말이죠. 정말 너무하시지 않나요? 며느리가 단순 감기도 아니고 암에 걸려 가슴을 도려내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인데 더러운 년이라고 욕을 하시다니요. 이렇게 독하고 못된 시어머니는 정말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말을 나쁘게 하시나 싶어서 바로 따져묻고도 싶었는데 전 그냥 아무 힘이 없었어요. 차라리 무시를 하고 말지 이런 무식하고도 못된 사람하고는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난동을 피우는 어머님을 내버려 둔 채 혼자 집을 나섰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저 그냥 친정에서 부모님 옆에 편익이 되어 치료받겠다면서 어머님을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혼자 먼저 신발을 신고 집에 나가려 하자 뒤에서 어머님이 너 진짜 가? 라면서 절 붙잡으려는 듯 어딜 가냐 물어보려 하셨는데요. 보란듯이 친정 간다고요. 나는 말과 함께 문을 쾅 닫고 집을 나섰어요. 그날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애가 집에 혼자 있을 거니 당신이 알아서 챙기던 말던 하라며 나는 니네 엄마 때문에 더러운 몸 이끌고 친정 왔다고 말을 전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애가 걱정이 되는 건지 급한 대로 일을 정리하고는 바로 집으로 가면서 제게 연락을 해왔고 저는 남편이 아이를 돌봐주러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꺼버리곤 그냥 친정에서 잠이 들었어요. 저를 걱정한다고 집에 모인 언니들, 오빠들, 그리고 부모님 보기가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러워서 차마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잠드는 게 최선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을 더 친정에서 머물렀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부린 행패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제게 너무 미안했는지 차마 전화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애 걱정은 하지 말라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연락을 해줘서 진정을 시키고 있었고 또 제가 잠깐 병원에 가거나 외출을 한 사이에 계속해서 저희 친정에 찾아와서는 먹을 것을 놓아두고 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애를 데리고서 같이 친정에 와 저녁을 먹기도 했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는 만큼 남편도 정말 미웠었는데 차마 애 앞에서는 아이 아빠한테 화를 내기도 뭐하고 싸우기도 뭐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내게 그런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는데 나는 어쩌다가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해서는 이런 일로 싸움을 해야 하나 싶었던 나머지 저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사무치게 들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냥 뭐든 남편에게는 화를 내지 않았고 단지 당분간은 정말로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도 않아 이름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희 가족들도 자세한 내막은 잘 몰랐지만 시어머니와의 마찰이 있었다는 것 정도만 파악을 하고서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일절 물어보질 않아줬어요. 그런데 그런 금기호와도 다름이 없던 시어머니가 감히 제 친정에 찾아왔네요. 제가 친정에 머문 지 일주일이 막 지나는 그 시점에 말입니다. 역시나 그 시각 남편은 출근을 했을 때이고 저는 막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병원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에그머니나 제 집으로 시어머니가 무턱대고 쳐들어왔던 것처럼 감히 시어머니가 내 부모님 집으로 똑같이 무례하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냥 문을 확 두들겨 대면서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시어머니가 아닐까 싶은 감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불러대는 다급하고도 앙칼진 목소리가 바로 저희 시어머니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아도 한참 많은 어른이신데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돈집에 무턱대고 찾아와서는 시어머니가 글쎄 저를 향해
왜 집으로 돌아가질 않냐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너는 내가 니네 친정 가서 치료받으라 했다고 진짜 집을 나가버리냐? 네 남편이랑 자식 밥은 누가 챙기고?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네 암덩어리 치료받기 전에 네 남편 굶겨 죽일까 싶어 내가 이렇게 친히 네 친정까지 왔다. 라고 말이죠. 자기가 더러운 병을 친정에서 가져왔다고 저를 모욕시킨 후 친정으로 가라고 쫓아내다시피 소리를 질러놓고선 이제 와서 지 아들 굶겨 죽일 작정이냐며 돌아오라고 하다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 정도로 무지한 사람일 줄은 몰랐다면서 엄청나게 당황해 하셨죠. 아버지는 최대한 교양을 차린 채 사돈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목소리 톤이 아주 상향이 되어서는 며느리를 데려가겠다며 소리를 질러대셨고요. 난처해하다 못해 충격을 받은 듯한 저희 부모님 표정에 저는 결국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야 이 할망구가 진짜?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께 침을 뱉어버렸어요. 가래까지 싹 끌어올려서는 퇴하고 말입니다. 시어머니 얼굴에다가 말이죠. 엄마, 아빠, 이 사람이 나 더러운 병 걸렸다고 집에서 나가라 했었어. 그래서 내가 항암 치료를 친정에 와서 받으려고 한 거고, 근데 이제 와서 지 아들 밥 굶긴다며 나보고 도로 집에 돌아가라 하네? 진짜 이 할망구를 어쩜 좋지? 라고 하며 몇 번을 더 침을 퇴퇴하며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니 뒤에서 저희 엄마가 그 말을 듣다 폭발을 하셨어요. 귀하게 키운 남의 집 딸을 감히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었냐면서. 앞에서 딸은 침을 튀기고 있고 남편은 옆에서 소리를 지르며 시모를 위협하는 가운데 엄마는 혼자 뒤에서 뭘 꼼지락거리시다가 급기야 물바가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바가지 위에다가 찬물을 받아서는 그걸 그대로 현관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 앞에 부어버리셨고요. 그도 모자라 들고 있던 바가지로 시어머니 머리에 내리 꽂으셨어요. 뻥 하는 소리와 함께 바가지가 시모 머리에 맞아 진동을 울리는 게 저한테까지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 상태로 시어머니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선 저희 부모님 앞에서 눈만 껌뻑이다가 먼저 뒷걸음을 쳤고 저는 시어머니께 똑같이 되갚아주는 말을 건넸어요. 나한테 더럽다고 하셨던 그 말을 늘 곱씹고 있었는데 이번엔 내 차례라면서 야, 이 더러운 년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더러운 그 꼴로 감히 내 부모님 앞에서 뭘 하고 있어? 나가라니까? 라면서 마구 소리를 질러댔죠. 저도 제가 뭘 하고 있는 건 줄은 잘 몰랐지만 그냥 그 순간에는 시어머니를 무조건 겁부터 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냥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어서라도 시어머니를 내 집에서 내 손으로 쫓아내고 싶었어요.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제 옆에서 저를 따라 침만 안 뱉으셨을 뿐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며 억압을 주신 덕분에 시어머니는 이미 잔뜩 쫄아선 물을 뚝뚝 흘려대며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나가는 길에도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따라가선 시어머니 뒤통수에다가 더럽단 소리를 몇 번이고 뱉어냈어요. 이러다 진짜 남편이랑 내가 이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숨이 푹 쉬어나오더라고요. 부부 사이를 돌이킬 수 없게 악화시켰다는 생각이 말이죠. 그런데 저희 남편, 시어머니께 제 뒷담화를 신랄하게 들었을 텐데도 먼저 허리를 숙이고는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말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절대로 이유 없이 화낼 분들이 아니신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까지 문전박대를 당한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내한테 말을 함부로 했다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주의를 주지 못하고 살아온 제 잘못이 너무 큽니다. 라고 하면서 몇 번이고 저와 제 부모님 앞에서 잘못했다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살아온 저희 가족들은 절대로 이유 없이 화내는 다혈질의 사람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그러니 저도 변명 한번 해볼 생각도 못한 채 남편의 사과를 쭉 받고만 있었고요. 처음엔 무조건 이혼을 시키겠다고 벼르고 소송 준비를 하려 하던 저희 부모님도 남편의 태도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시모한테서 딸내미를 절대적으로 떨어뜨려 놓는 조건하에 이 결혼을 이어가게 허락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전히 친정에서 지내면서 매일같이 찾아와 잘못을 구하고 저희 부모님 옆에서 예쁨을 받으려
아양을 떠는 남편을 보며 사는 중이랍니다. 아직 화가 다 풀리지 않으신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리겠다며 남편도 애를 쓰고 있어요. 절대로 시어머니가 제 결혼 생활에 더 간섭을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려는 듯이 엄청 노력을 하네요. 그러니 저도 제 몸을 위해서 당분간은 친정에서 더 지내보려 하는 중이고, 그 와중에 노력하는 남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조금씩 달래는 중이랍니다. 바로 집에 들어가면 시어머니가 또 아무렇지 않게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난리를 피울까 싶어서 앞으로도 더 당분간은 친정에서 지내볼 참이에요. 이러다 추석에 시댁을 가지 않아도 될 테니 추석까지는 최소 진득하게 친정에서 요양을 해보려고요. 암에 걸린 며느리를 병자 취급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 더러운 병이라 비하를 하다니, 이런 썩어빠진 마음을 가진 시어머니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본인이 암에 걸리고도 이런 말을 감히 하실 수 있을까요? 전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 해도 저희 시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가질 않네요. 앞으로도 안 만나고 말 안 섞으며 이해를 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남남으로 살아야 제 정신건강에 좋을 사람 같거든요. 항암 치료 받으며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이참에 완전히 제 결혼살이를 싹 다 바꿔보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 심정으로 결혼도 제 몸도 다시 잘 챙겨보고 보듬으며 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